중력파를 관측하는 거대한 장비가 최근 아주 이상한 신호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분석하던 과학자들은 좀처럼 입에 담기 힘든 가능성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우주가 태어나기 그 이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오랫동안 물어볼 수조차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빅뱅은 시간과 공간 자체가 처음 생겨난 순간이라 그 이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빛으로는 빅뱅 직후 40만 년의 벽 너머를 절대 볼 수 없었죠. 판을 바꾼 건 중력이었습니다. 중력은 빛보다 먼저 우주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있었거든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그 중력파 신호가 정말 이전 우주의 증거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수도 없이 들어온 그 익숙한 그림부터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약 138억 년 전 온 우주가 상상도 못할 만큼 작은 한 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점이 팡 하고 터지면서 공간이 부풀고 물질이 흩어지고 별과 은하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 흐름의 맨 끝자락에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있다. 대충 이런 이야기죠. 아주 웅장하고 사실 상당 부분은 정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듣고 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럼 그 터지기 직전에는요? 그 점 바깥에는 뭐가 있었나요? 빅뱅 이전에는 대체 뭐가 있었던 겁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궁금증이죠. 퇴근길에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 별빛 너머, 그 너머의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그 끝에는 시작이 있었을 텐데 그 시작의 앞에는 또 뭐가 있었을까? 이 질문은 이상하게도 한 번 떠오르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오랫동안 이 질문에 아주 단호한 대답을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빅뱅은 단순히 물질이 흩어진 사건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 자체가 처음으로 생겨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전이라는 말은 북극에서 더 북쪽이 어디냐고 묻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방향 자체가 없는 곳에서 방향을 묻는 셈이니까요.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대답으로 질문을 정중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묻지 마세요. 그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고요. 명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이 대답은 사실 굉장히 성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회피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을 끝까지 밀고 갔을 때 나오는 정직한 결론이었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 대답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잘 들여다보지 않는 아주 기묘한 틈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성실한 대답 안에 아무도 크게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가정 하나가 조용히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이 뭘까요?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가장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빅뱅을 대체 어떻게 아는 걸까요? 누가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사실 빅뱅은 누가 목격한 사건이 아니라 거꾸로 계산해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사방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에게서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죠. 이 팽창을 필름 거꾸로 감듯이 과거로 되돌려보면 모든 것이 점점 가까워지다가 결국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한 점, 그 시작을 우리는 빅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은 우리가 관측한 시작이 아니라 관측한 팽창을 뒤로 밀어서 추정한 시작입니다.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과거에는 아주 단단한 벽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과거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본다는 건 사실 그 별의 과거를 보는 겁니다. 빛이 우리 눈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멀리 볼수록 더 먼 과거를 보는 셈이죠. 그래서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아주 먼 은하를 관측하면 우리는 우주의 아기 시절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망원경들은 우주가 태어나고 몇 억 년밖에 안 됐을 때의 은하들까지 잡아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이 방법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가 하나 있거든요. 빅뱅 직후의 우주는 너무 뜨겁고 빽빽해서 빛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빛 알갱이가 몇 걸음 못 가서 다른 입자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옴짝달싹 못했어요.
이 안개가 걷히고 빛이 처음으로 우주를 가로질러 자유롭게 뻗어 나가기까지 무려 약 40만 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도 아무리 멀리 본다 해도 빛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과거는 딱 그 40만 년 지점까지입니다. 그 이전은 빛이 아예 갇혀 있었으니 우리에게 도달할 빛 자체가 없어요. 태양만 한 거대한 망원경을 우주에 띄운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뱅 직후의 진짜 시작, 그 첫 순간은 빛으로는 영원히 닫혀 있는 방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빅뱅 그 순간을 직접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지금까지는 말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판이 뒤집힙니다. 우리는 방금 계속 빛으로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읽는 방법이 빛밖에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던 그 숨은 가정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건 대부분 빛을 통해서입니다. 눈도 망원경도 결국 빛을 받아들이는 도구니까요. 그런데 우주에는 빛 말고도 아주 먼 거리를 건너올 수 있는 신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빛이 갇혀있던 그 안개 시절에도 아무 방해 없이 우주를 통째로 가로지를 수 있었어요. 그 신호가 바로 중력파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거운 물체가 움직이면 그 주변의 공간이 출렁입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사방으로 퍼지듯이 질량을 가진 것이 격렬하게 요동치면 공간 그 자체에 파문이 일어나요. 이 공간의 물결이 중력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요. 중력은 빛보다 먼저 우주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존재했습니다. 질량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생겨나는 게 중력이니까요. 그러니까 빛이 안개에 갇혀있던 그 40만 년 동안에도 중력파는 아무 방해 없이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왜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감이 오시죠? 인류는 최근에야 사상 처음으로 빛이 아닌 이 중력파를 직접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이고라고 불리는 거대한 관측 장비가 그 주인공이에요. 초정밀 레이저로 공간이 아주 미세하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직접 재는 장치입니다. 얼마나 미세하냐면 원자 하나 크기의 수천분의 1보다도 작은 떨림을 잡아냅니다. 이건 그야말로 인류가 처음으로 얻은 빛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감각기관이에요.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우주를 오직 눈으로만, 빛으로만 봐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귀가 하나 열린 셈입니다. 이 귀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려면 이야기를 잠깐 10년쯤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 전까지 중력파는 100년 가까이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있다고 믿어지지만 아무도 직접 만져본 적 없는 유령 같은 존재였어요. 아인슈타인이 그 존재를 예언해 놓고도 정작 본인은 이렇게 약한 신호를 인류가 붙잡는 건 영영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 저 멀리 우주에서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를 끌어당기다 마침내 격렬하게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충돌이 만들어낸 공간의 떨림이 수억 년을 날아와 마침내 지구의 라이고 장비를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퇴근길 지하철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그 순간에도 이런 공간의 떨림은 여러분의 몸을, 이 지하철을, 지구 전체를 아주 미세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약해서 우리 감각으로는 전혀 느끼지 못할 뿐이죠. 라이고는 바로 그 느낄 수 없는 떨림에 처음으로 귀를 기울인 장치입니다. 이 첫 관측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류가 우주를 감지하는 완전히 새로운 창문을 하나 얻은 거니까요. 그리고 그 창문은 빛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던 그 40만 년의 벽 너머까지 이론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왜 하필 중력이어야 했을까요? 왜 다른 걸로는 안 되고 굳이 중력파여야만 그 태초의 벽 너머를 엿볼 수 있는 걸까? 이걸 이해하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자연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힘을 씁니다. 원자속처럼 코앞에서만 작동하고 조금만 멀어져도 힘이 뚝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힘들은 우주 저 끝에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못 건너니까요. 먼 거리를 건너올 수 있는 힘은 사실상 딱 둘뿐입니다. 하나가 빛으로 대표되는 힘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중력이에요.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빛은 앞서 봤듯이 태초의 안개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멀리서 출발해도 40만 년의 벽에서 막혀버리죠. 그러니 우주가 시작된 그 첫 순간의 소식을 지금까지 온전히 실어 나를 수 있는 심부름꾼은 오직 중력파 하나만 남는 겁니다. 이건 선택지가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예 유일한 통로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아까 그 새로운 귀 이야기가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주를 봐온 눈, 그러니까 빛은 사실 태초 앞에서는 장님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태초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귀를 갖게 된 거고요. 그러니 그 귀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잡혔다면 그게 설령 아직 확실치 않은 희미한 소리라 해도 한번 진지하게 귀 기울여 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들을 수 없는 오직 그 귀로만 들리는 소리일 테니까요. 자, 그럼 이 새로운 귀로 무엇을 들었길래 이전 우주 이야기까지 나온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진짜 본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성급하게 결론부터 던지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형사가 사건을 다루듯 용의자를 하나씩 불러다 따져보는 방식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사실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하나 깔려 있거든요. 그 수수께끼를 먼저 제대로 이해해야 이전 우주라는 대담한 대답이 왜 튀어나왔는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는 이겁니다. 우리 우주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우주를 지배하는 힘들, 그러니까 중력이라든가 물질을 붙잡아 두는 힘 같은 것들 사이에는 아주 정교한 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조금만 어긋나도 큰일이 납니다. 예를 들어 중력이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더 셌다면 우주는 태어나자마자 스스로의 무게를 못 이기고 그대로 한 점으로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반대로 다른 힘이 조금만 달랐다면 원자조차 만들어지지 못하고 우주는 그냥 흩어진 안개로 끝났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 우주가 태어날 때 이 힘들의 값이 완전히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정해졌다고 가정하면 지금 우리 우주처럼 오래 안정적으로 버티는 우주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정확한 숫자는 이론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의 120 제곱분의 1 정도로 봅니다. 이 숫자 감이 안 오시죠? 저도 안 옵니다. 이건 그냥 아주 작은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게 작은 숫자예요. 쉽게 말해 우주가 태어날 때마다 힘의 값을 주사위 굴리듯 무작위로 다시 정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거의 모든 경우 우주는 단 1초도 버티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찌그러지거나 흩어져 버립니다. 멀쩡한 우주가 우연히 한번 나오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주사위를 굴려야 하는 거죠. 이 10의 120 제곱분의 1이라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확률인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실감나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우주 전체에 있는 별을 다 세면 대략 그 정도 자릿수도 안 됩니다. 지구에 있는 모래알을 전부 다 세어도 어림없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별, 온 지구의 모래알을 다 합쳐도 이 숫자 근처에 못 간다는 겁니다. 이런 확률을 두고 그냥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이 눈을 감고 아무렇게나 손가락으로 찍었는데 우주에서 미리 정해둔 단 하나의 원자를 정확히 맞췄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제로 그런 우주 안에 앉아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냥 우연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우주는 그 극악의 확률을 뚫고 138억 년째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할 진짜 용의자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를 불러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대답이에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듯이 어쩌다 보니 우리 우주가 그 희박한 확률에 걸린 거라고요. 처음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누군가는 당첨돼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대답을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면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복권은 그래도 사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가 한 번뿐인 단 한 번의 사건이라면 그 단 한 번에 10의 120 제곱분의 1짜리 당첨이 나왔다는 건 설명이 아니라 그냥 놀라운 사실을 다시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운이 좋았다는 말은 틀리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용의자는 완전히 풀어주진 않되 일단 한쪽으로 밀어두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우리 우주가 원래 특별하게 애초에 이렇게 딱 맞게 정해져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아주 분명하게 선을 하나 긋고 싶어요. 이 채널은 우주가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설계됐다는 식의 이야기로 새지 않습니다. 그건 과학이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다만 물리학이 던지는 조금 다른 반문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주가 태어나자마자 찌그러졌다면 그 안에는 별도, 행성도, 그걸 궁금해할 생명도 없었을 겁니다. 즉,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는 애초에 안정적인 우주 안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안정적인 우주를 보고 있다는 게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도 구멍이 있어요. 이건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는 설명해 주지만 그 힘의 값들이 왜 하필 그런 특정한 규칙을 따르는지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력파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아주 이상한 특징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우리 우주를 이루는 에너지의 값들이 완전히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계단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돈된 값들만 골라 가지고 있어요. 아무 높이에나 설 수 있는 매끄러운 비탈이 아니라 딱딱 정해진 층에만 발을 디딜 수 있는 계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태어날 때 값이 정말 무작위였다면 이렇게 가지런한 계단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무작위는 보통 지저분한 비탈을 만들지 반듯한 계단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서 아주 대담한 발상 하나가 등장합니다. 얼마 전 한 연구팀이 라이고가 모은 중력파 데이터를 가지고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양자 시스템으로 놓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그림이 나왔습니다. 만약 우리 우주 이전에도 태어났다 사라진 우주들이 있었고 그런 우주가 한두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반복됐다면 바로 그 반복이 에너지 값을 이런 계단 모양으로 다듬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의 이야기, 파도로 한번 바꿔서 그려볼게요. 바다에 아무렇게나 돌을 하나 던지면 물결이 어지럽게 일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수도 없이 끝없이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제멋대로던 물결들이 서로 부딪히고 겹치면서 나중엔 일정한 간격의 잔물결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우주의 그 계단 같은 에너지 값이 바로 그렇게 무수히 반복된 파도가 남긴 가지런한 무늬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우주가 태어날 때 이전 우주들이 남긴 중력파의 흔적이 아주 미세하게 영향을 줬고 그 흔적이 셀 수 없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질서를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계단 이야기를 조금만 더 붙잡고 늘어져 보겠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실 수 있는데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면 정말 흥미롭거든요. 우리 주변의 세계는 겉보기엔 매끄러운 비탈처럼 보입니다. 물은 아무 온도로나 데울 수 있고 공은 아무 높이에서나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작은 세계로 내려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세계에서 에너지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정해진 몇몇 층, 그러니까 딱딱 끊어진 계단값만 허용됩니다. 이게 바로 양자라는 말이 태어난 자리예요. 에너지가 연속된 비탈이 아니라 끊어진 계단으로 존재한다는 발견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큰 규모의 값들까지도 이런 계단 같은 정돈된 성질을 슬쩍슬쩍 내비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작은 세계에서 계단이 나오는 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태어날 때 그 큰 값들이 정말 아무렇게나 정해졌다면 굳이 이렇게 반듯한 계단을 이룰 이유가 없어요. 무작위는 반듯함을 싫어하니까요. 그러니 이 정돈됨은 뭔가 반듯하게 다듬는 과정이 배후에 있었다는 힌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강가의 조약돌이 저절로 그렇게 매끈해진 게 아니라 수만 년 동안 물결에 쓸리고 또 쓸려서 그 모양이 됐듯이 말이죠. 바로 그 다듬는 과정으로 제안된 게 앞선 우주들의 무수한 반복입니다. 한 번에 빅뱅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빅뱅이 이어지면서 매번 앞선 우주가 남긴 중력파의 잔향이 다음 우주의 값에 아주 미세하게 손을 댄다. 그 손길이 한 번이면 아무 표시도 안 나겠지만 그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쌓이면 결국 값들이 반듯한 계단으로 정렬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 우주의 에너지가 계단처럼 정돈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 이전에 무수한 우주가 있었다는 흔적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쫓던 세 번째 용의자, 그러니까 순환하는 우주라는 대답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전 우주, 여러 우주,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분이 곧바로 다른 그림을 떠올리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우주 옆에 나란히 또 다른 우주들이 잔뜩 있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요.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평행 우주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따라온 이야기는 그것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평행 우주라는 그림은 여러 우주가 옆으로 나란히 동시에 존재한다는 발상입니다. 마치 아파트 옆집처럼요. 반면 오늘 이야기는 옆이 아니라 앞뒤예요. 하나의 우주가 쓰러지면 그 다음 우주가 오고 그게 또 쓰러지면 다음이 오는 순서대로 이어지는 사슬에 가깝습니다. 옆으로 늘어선 집이 아니라 한 자리에 계속해서 다시 치는 파도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나와야 합니다. 둘 다 우주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하죠? 옆에 있는 건지 앞에 있었던 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중력파의 흔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른 우주들이 그저 옆에 나란히 떨어져 있기만 하다면 그 우주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흔적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완전히 분리돼 있으니 소식이 건너올 길이 없으니까요. 그런 우주는 있든 없든 우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우주 안에 실제로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값이 계단처럼 정돈된 것, 그리고 태초의 잔열에 새겨진 미세한 무늬. 이 흔적들은 앞선 무언가가 우리에게 손을 댔다는 뜻이고, 손을 댔다는 건 옆이 아니라 앞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앞선 파도만이 다음 파도에 물결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이 흔적이 정말 앞선 우주가 남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우주 초기에 다른 어떤 과정이 만든 것인지는 아직 확실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걸 가려내려고 과학자들이 지금 중력파 데이터를 그렇게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만약 그 흔적의 정체가 앞선 우주로 밝혀진다면 그건 막연히 우주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제로 연결된 앞선 우주가 있었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관측으로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과학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공상과 과학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만약 정말 우리 이전에 우주들이 있었다면 그 흔적이 계단 같은 에너지값 말고 다른 곳에도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들여다보던 자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빅뱅의 잔열, 우주 전체에 아주 옅게 퍼져 있는 태초의 온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잔열을 정밀하게 재봤더니 완벽하게 균일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어떤 곳은 조금 더 따뜻하고 어떤 곳은 조금 더 차가운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었어요. 지금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와 별은 사실 이 미세한 얼룩에서 자라난 겁니다. 얼룩이 조금 더 진한 곳에 물질이 더 모여서 별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얼룩은 대체 왜 어디서 생긴 걸까? 오랫동안 이건 그냥 초기 우주의 자연스러운 떨림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전 우주 가설은 여기에 다른 그림을 제안해요. 그 얼룩덜룩한 무늬 중 일부가 우리 우주가 태어나기 직전에 앞선 우주가 남긴 중력파의 잔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선 파도가 쓰러지면서 남긴 마지막 물결이 새 파도의 모양에 미세한 흔적을 새겨 넣었다는 거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밤하늘에서 우리 우주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의 메아리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별빛보다도 빅뱅의 잔열보다도 더 오래된 메아리를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아주 정직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아직 과학이 완전히 닫아놓은 문이 아니에요. 중력파 관측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새로운 감각이고 그 신호 속에서 이전 우주의 흔적을 읽어냈다는 건 여러 해석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설명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럴듯한 이야기에 스스로 홀리지 않으려면 아직 모른다는 말을 정직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는 정답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 하나를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파도라는 비유에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파도가 치려면 먼저 그 파도가 칠 바다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빅뱅은 시간과 공간 자체가 생겨난 순간이니 이전 우주가 있었다 해도 그게 우리 바다 같은 하나의 무대 위에서 순서대로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일상 언어와 직관이 거의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비유는 어디까지나 감을 잡기 위한 사다리일 뿐 그 사다리를 진짜 우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이전 우주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이 이렇게 상상하세요. 아, 그럼 우리 이전에도 우리랑 비슷한 우주, 별과 생명이 있는 우주가 있었겠구나 하고요. 낭만적인 상상이죠. 그런데 아까 그 확률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힘의 값이 무작위라면 안정적인 우주가 나올 확률은 극도로 낮았습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 이전에 무수한 우주가 있었다 해도 그 대부분은 태어나자마자 단 1초도 못 버티고 쓰러진 별 하나 피우지 못한 불안정한 우주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끝없이 부서진 파도들, 미처 물결이 되지도 못하고 사그라든 수많은 시도들, 그 위에 아주 드물게 우리처럼 한동안 버티는 파도가 하나 솟아오른 거죠. 자, 여기서 아마 예리한 분들은 아주 당연한 반문 하나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빅뱅과 함께 생겨났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우주 이전에 뭔가가 있고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앞선다는 것도 영향을 준다는 것도 결국 시간이 있어야 성립하는 말 아닙니까?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이 질문이 이 가설이 통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관문이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언어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앞선다, 이전이다, 원인이다, 이런 말들은 전부 시간이 강물처럼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우리 경험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빅뱅 근처, 시간이라는 무대 자체가 만들어지는 그 언저리에서는 이 단어들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우리 일상의 앞뒤 순서가 아니라 훨씬 더 추상적인 수학의 언어로 다룹니다. 거기서는 우리 우주가 홀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수학적 구조의 한 부분으로 등장하고 그 구조 안에서 반복이라는 성질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아주 솔직해지겠습니다. 이 대목은 저도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머릿속에 또렷한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파인만이 남긴 유명한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는 세상에는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과 그저 익숙해진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익숙해지기조차 어려운 영역의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 우주가 어떻게 시간 이전에 있을 수 있냐는 이 질문에 제가 시원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어렵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인간의 직관이 원래 다루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영역까지 밀고 들어왔다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학이라는 사다리를 놓아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온 과학의 방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 이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의 질문 하나를 낳습니다. 그럼 우리 우주는요? 우리 우주도 언젠가 쓰러지면서 다음에 올 어떤 우주의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만약 오늘 우리가 따라온 이 가설이 맞다면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퇴근길에 들른 편의점, 그 환한 불빛 아래에서 여러분이 무심코 컵라면 하나를 고르는 이 평범한 순간, 이 순간을 이루는 모든 것, 여러분의 몸, 편의점의 불빛, 창밖의 도시가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 우리 우주가 마지막을 맞을 때 함께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완전한 무의 소멸이 아니라 다음 파도에게 건네는 아주 희미한 물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앞선 파도가 쓰러지며 남긴 잔물결이 지금 우리 안에 계단으로 새겨져 있듯이 우리 우주가 남길 마지막 떨림도 다음 우주의 어딘가에 아주 미세한 무늬로 새겨질지 모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무언가의 상속자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누군가의 조상이기도 한 거예요. 끝없이 이어지는 파도의 사슬에서 우리 우주는 앞선 파도를 물려받아 잠시 솟아올랐다가 다시 뒤에 올 파도에게 그 무늬를 건네주는 하나의 마디인 셈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직 가설입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왜 따로 뚝 떨어진 우연이 아니라 아주 긴 이야기의 한 문장이라는 느낌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익숙한 착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솟아오른 파도라면 우리 우주는 분명 완벽하게 설계된 가장 이상적인 우주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 김이 빠지실 수도 있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우주의 힘의 값들을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조절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우주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무한히 많이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가능한 우주들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우주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동안 굴러갈 정도로 아귀가 맞아떨어진 우주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 파도는 영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우리 우주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먼 미래에 우주가 계속 팽창하다 못해 모든 것이 뿔뿔이 찢겨 흩어질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한 점으로 수축할지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지만 결론은 같아요. 지금 이 파도도 언젠가는 부서진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마음이 좀 서늘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설계된 것도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심지어 처음도 아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뭐란 말인가? 무수히 부서진 파도들 사이에 어쩌다 잠깐 솟은 별것 아닌 물결 하나에 불과한 건가? 사실 저는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겨울 저녁 길에서 붕어빵 한 봉지를 사들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따뜻한 봉지도, 이걸 쥔 내 손도, 저 위에 뜬 별도, 결국은 언젠가 쓰러질 파도의 일부구나. 처음엔 그게 참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우주 규모에서 보면 잠깐 잃었다 사라지는 물결에 불과하다니. 게다가 그 물결조차 특별히 선택된 것도 유일한 것도 아니라니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면서 비슷한 기분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수히 부서진 우주들, 그 실패한 파도들의 까마득한 목록 위에 우리가 아주 잠깐 얹혀 있는 것뿐이라는 느낌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그 쓸쓸함을 며칠 동안 붙잡고 이리저리 뒤집어 보다가 저는 완전히 반대편의 풍경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통째로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한번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생각해 보시죠. 방금 우리가 서늘하다고 느낀 그 사실들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우리 우주의 에너지가 계단처럼 정돈되어 있다는 것, 그게 만약 정말 이전 우주들이 남긴 흔적이라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 몸을 이루는 이 물질, 이 원자들의 규칙 안에 138억 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셀 수 없는 옛 우주들의 기억이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잔을 쥔 손, 그 손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가 우리 우주보다 앞선 무수한 파도들이 부서지며 다듬어 온 무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까마득한 역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이전 우주가 있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무수한 파도가 부서지고 다듬어진 끝에 솟아오른 이 우주가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어디서 왔을까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 바깥에 서서 그걸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순간이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바로 그 행위 자체입니다. 작은 물결 하나가 자기가 속한 바다 전체의 역사를 더듬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담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우연히 한 번 걸린 복권도 아니고 특별히 선택받은 완벽한 우주도 아닙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반복된 파도의 끝자락에 잠깐 솟아오른 드물게 안정적인 물결입니다.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며 완벽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저는 오히려 마음을 놓이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처음 던진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중력파가 잡아낸 그 이상한 신호가 정말 이전 우주의 증거냐?
정직한 답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새로운 귀를 갖게 됐다입니다. 빛으로는 영원히 닫혀있던 40만 년의 벽 너머를 우리는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려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든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드물고 잠깐인 파도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주의 가장 깊은 과거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눈부신 일이라는 거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의 어둠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 어둠 어딘가에 우리보다 먼저 왔다 쓰러진 파도들의 희미한 메아리가 지금도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방을, 여러분의 몸을 아주 조용히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느껴지지 않는 떨림이 아주 조금은 다르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텅 빈 어둠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무언가가 보내온 아득한 안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메아리를 궁금해하는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그 긴 이야기의 가장 최근 문장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묘하고 눈부신 수수께끼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잠깐의 파도 위에서 보내는 하루를 부디 조금 더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